안녕하세요. 소소한 부자입니다. 오늘은 투자하기 최고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2021년에 학비 내고 월세 낼 돈 빠듯한 제가 도대체 왜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 실행에 옮겼는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건 사실 제가 100억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진짜 유치해요. 근데 원래 유치한 거에서 큰 대의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투자 공부를 해야겠다는 진짜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학교 친구들 중에 잘 사는 애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건 진짜예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시골이기는 한데 물가가 진짜 비싸요. 그래서 뭐 돈가스 한 끼 15,000원, 뭐 기본 점심 식사 비용이 10,000원이 넘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저희 단대만 지금 좀 따로 나와 있어가지고 학식 같은 것도 없고 보통 학식이 뭐 학교 가면은 뭐 3,000원, 뭐 싸면은 막 2,500원 아직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10,000원이 넘어요. 근데 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식대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가끔 자취방에 모여가지고 술 한잔하고 이러면은 그냥 과자에 소주가 아니라 꼭 유명한 양주 막 이런 것들이 12년산 이런 거 말고 17년, 21년산 양주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뭐 소고기 파티는 기본이고 와 이건 진짜 저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학교 애들이 보통 학교 주변에서 자취를 하잖아요. 근데 걸어서 다녀봐야 한 10분 정도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일부 애들인데 근데 대학생인데 와 어떻게 저렇게 소비를 하고 살지? 물론 부모님께 받은 돈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학생 자녀들에게 저렇게 차를 한 대씩 사줄 수 있는 것쯤은 별거 아닌 부모님이라니 멋지죠. 2019년도에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아마 이때부터 아씨 나도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도화선이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두 번째,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거는 제가 대학에 와서 저도 이제 계속 자취를 하고 살고 있는데 거의 2년은 잘 살았어요. 반전세라서 2천에 20 내고 살았으니까 보증금이 좀 세기는 해도 그래도 월세 20만 원은 뭐 감지덕지죠, 그죠? 이게 잘 살고 있었어요. 새 집도 새로 지어졌던 2019년에 새로 지어졌던 집이었고 2년 동안 잘 살고 이제 나서 보니까 다른 데 이사 갈 여건도 좀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계속 이 집에 살아야겠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어차피 4년이니까. 그래서 계약이 종료되기 한 달 전쯤에 집주인 아저씨한테 제가 미리 연락을 했거든요. 집에 계속 살고 싶다. 연장이 가능하냐? 계약 조건은 변경이 없는 거냐? 물어봤는데 아저씨가 그렇다 하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변경사항은 없다.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카톡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기록을 좀 남겨뒀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때가 올해 2021년 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묵시적 계약 연장이라고 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전 계약이 2년이었으니까 2년을 더 그냥 살 수 있는 상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7월까지 진짜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월세도 꼬박꼬박 내고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하나 와서 갑자기 집주인 아저씨가 자기가 요즘에 살기가 힘들대요. 보증금을 올려줘야겠다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다가구 주택,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한대요. 아니 이게 뭔 일인가요? 이 계약 변경 없이 계속 살으라고 해놓고 갑자기 6개월도 더 지나가지고 보증금을 올려달라니요. 제가 이거 문자 딱 받자마자 부동산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고 인터넷 다 뒤지고 막 진짜 열심히 알아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옆에 연락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했던 옆집 아저씨한테 문을 두드려서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시냐라고 제가 진짜 소심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물어봐가지고 확인을 한 거죠. 다들 답변은 묵시적 계약 연장을 했으니까 보증금을 올려줘야 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임대차 보호법 6조 뭐 계약의 연장 그 조항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저도 이제 다 이것저것 알아본 다음에 이야기를 했죠. 전화로. 이 법적으로 이미 시기가 지나서
보증금을 올려줘야 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왜 올려줘야 되는 거냐. 물론 이렇게 거친 말투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제 돈을 제 보증금 2천만 원을 가지고 계신 갑이신데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를 했죠. "아 제가 학생이라 돈이 여의치 않아서 혹시 안 올려드리면 안 되겠냐. 그냥 월세 한 1-2만 원 정도만 더 올려드리는 선으로 어떻게 좀 조율이 안 되겠냐. 제가 그동안 월세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내지 않았으니까." 등등등등 사정사정을 했는데 근데 이 집주인 아저씨는 굉장히 완고하게 임대인은 즉 집을 빌려준 자기 집주인 입장에서는 5% 선에서 보증금을 올려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안 올릴 거면은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때 제가 좀 더 부지런해 가지고 하다못해 근처 조그만 아파트라도 뭐 매매를 했거나 이랬으면은 사실 그 선에서 집이 조금 더 값이 올라서 저는 오히려 수익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7월이면 2달 전인데 그때도 여전히 멍청했죠. 이 집도 좀 더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사하기도 좀 귀찮고 그때도 막 일하느라 바쁘고 아무튼 그래 가지고 그리고 옆에 사시는 같이 이 건물에 사시는 분들도 그냥 다들 보증금을 올려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올려드리고 재계약을 끝냈습니다. 멍청하죠? 근데 뭐 어쨌든 사건은 이렇게 종료가 됐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건 이거죠. '아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건 아니다. 내 집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에 절대 무지해서는 안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다시 생각해 봐도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런데 이게 제 보증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법적으로 제가 막 따지고 들어가 가지고 이걸 내가 5% 올려준 거니까 100만 원을 안 줬다고 해 봐요. 그러면 사는 동안에는 물론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겠지만 나중에 나갈 때 집이 여기가 하자가 있고 여기가 문제가 있고 뭐 하면서 제 보증금을 다 안 돌려주면 어떡하죠? 저는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진짜 을의 입장으로 진짜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 더더욱 내 집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억울한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했었던 동기였어요. 이 일이. 불과 2달 전에 있었던 이 일이.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제 100억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던 마지막 이유는 이제 언제까지 남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직장 생활을 조금 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멍청했던 게 회사 생활을 완전 열심히 엄청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야근하라면 다 하고 주말에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오고 회사가 진짜 나빴던 게 근데 주말 수당이 없었어요. 이게 그때 나름 그래도 대기업이었거든요. 이름은 얘기 못 하겠지만 근데 제가 진짜 무지했던 거죠. 열심히 하면 뭐든 되겠지 하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온 언니들 자리가 없어지고 남자 직원들이 육아휴직하고 돌아와서 일하는 그 언니들 보면서 뒤에서 까고 이러는 거 보면서 근데 그제서야 이제 '아 회사는 나를 절대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쪼끔 하게 됐어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이 회사를 안 다니고 뭔가를 준비하기에는 제가 심장이 좀 쫄려서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진짜로 악바리로 공부를 해서 제가 약대에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피트라는 시험이 있을 때여 가지고 지금도 있긴 한데 좀 문이 좁아졌는데 아무튼 그래 가지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 가지고 제가 약대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 1-2 년은 아니고 진짜 한 3-4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같이. 그래서 마지막에 약대 입학했던 그 합격자 소식을 보자마자 진짜 기깔나게 공장장님한테 사직서 던지고 그만두겠습니다. 갑자기 자네 무슨 일인가? 저 회사가 더 이상 저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사직서 던지고 나오고 진짜 회사에서는 본사에까지 소문날 정도로 최고의 아웃풋으로 퇴사를 했죠. 회사가 잘 돌아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씨 회사에서 맨날 내가 노동력이나 막 착취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제가 그래도 뭐 다른 회사 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약사가 될 수 있는 그 길로 퇴사를 하게 된 거잖아요. 최고의 아웃풋으로 나왔어요.
퇴사를 했죠. 아주 멋지게. 근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제가 7년이나 진짜 열심히 일했던 회사는 막 커나가고 있고 막 3, 4천억씩 막 벌고 있는데 퇴사하고 나와서 퇴직금 받고 보니까 그래도 수중에 돈이 몇 천만 원? 막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제가 엄청 흥청망청 쓰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물론 제가 술 좋아하니까 술 좀 마시고 좀 놀기는 했어도 뭐 누가 유럽 여행 가가지고 1,000만 원씩 쓰고 왔다 막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여행도 잘 안 다녔어요. 가족들이 그냥 국내 여행 조금 꼬박꼬박 저축하고 돈 모았는데 이렇게까지 남는 게 없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죠. 이 남의 주머니를 제가 불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때 진짜 제대로 깨달았어야 되는데 와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계속 멍청했습니다. 그래도 퇴직금 뭐 퇴직금 몇 천만 원이네. 멋있다. 이거 갖고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 입학했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회사 생활 하다가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애들이랑 노니까 막 6개월을 미친 듯이 놀았죠. 이제 놀고 나니까 마음이 한쪽이 좀 공허한 거예요. 계속 경제 활동을 좀 하면서 항상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고 내가 뭐든 할 때 개의치 않은 생활을 하다가 6개월 동안은 이제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다니면서 좀 뭐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하고 이러면서 남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학원 강사로 일하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과가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이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학원 강사로 지원을 했는데 이게 금방 생각보다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다닌 학원 월급이 그때 120만 원인가 그랬어요. 이게 뭐 회사 다닐 때보다는 당연히 턱없이 적기는 하는데 그래도 회사에서 다녔던 뭐 죄송해요. 잠시만요. 소리가 갑자기 나가지고. 아무튼 뭐 다시 얘기하면은 그 회사 다닐 때 월급보다는 턱없이 적기는 해도 그래도 뭐 일주일에 뭐 한 20시간 정도 나가서 일하고 그냥 우리가 그때 당시에 시급보다는 또 세니까 뭐 시급보다 세는데 뭐 괜찮겠지 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약대 다닌다고 하니까 원장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지금 학원 다니고 있는 애들 가지고 한 달에 2,500만 원씩 번다는 거예요. 그때 영수 학원이었거든요. 영어랑 수학이랑 같이 하는 학원이어서 영어 수학 두 개 다 같이 들으니까 더블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원장님은 2,500만 원 버는데 내 월급은 120만 원이야. 참나. 당하는 것 같잖아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겨우 시급보다 조금 세다는 거에 좋아하는 내가 되게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또 마침 다른 학원에서 일을 좀 해달라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바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원은 보니까 비일제예요. 그러니까 학생 한 명당 학원비를 원장님이랑 나랑 50대 50으로 나눠 가지는 거죠. 학원비가 한 뭐 30만 원이라고 하면은 내가 15만 원인데 내가 15만 원 갖고 원장님이 15만 원 가는 거예요. 한 명만 보면은 당연히 좀 그런데 한 반에 보통 4명, 뭐 6명씩 이렇게 되니까 한 반에 4명만 돼도 60명이죠. 시급으로 따지면 거의 4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그 전 학원에서 뭐 시급보다 조금 세가지고 15,000원 받았던 거에 비하면 또 3배가 올랐어. 그러니까 아우 시급보다 엄청 세졌는데 하는 생각으로 또 어떻게 했겠어요? 전 아주 정말 또 열심히 일을 했겠죠. 제 스타일대로. 그런데 또 이러다가 현타가 오죠. 다들 노는 주말에 애들이 주말에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때 몰아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다들 노는 주말에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문득 원장님한테 카톡이 옵니다. 근데 카톡 프사가 바뀐 게 보여요. 그러면서 프사를 눌러봅니다. 놀러 가셨죠? 저는 주말에 수업하고 있죠? 근데 돈은 반반 가져가죠? 난 일하고 있고 원장님은 그 돈을 놀면서 버는구나. 와, 이렇게 제대로 현타가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거의 10년을 남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삶을 살았던 거죠, 제가. 이 정도면은 저는 진짜 무지하다 못해 빡대가리입니다. 그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빡대가리는 취소할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남의 주머니를 불려주고 있는 삶에 대해서 왜 그동안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성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이 현타입니다. 내 노동과 내 시간은 나를 위해 써야 되는데 계속 남을 위해 쓰고 있다는 생각은 한 번 들기 시작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점점 저를 자괴감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내 시간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진짜 제대로 된 부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쓰고 나서 이 말을 하다 보고 나니까 결국 제가 못나게 살아온 걸 이야기하는 시간이 돼 버리기는 했는데, 전 진짜 이 세 가지 일 때문에 부자가 돼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될 거예요. 전 기필코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여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와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았던 시절이 있구나. 옛날에 진짜 1,000원, 2,000원 더 모으려고 애썼던 내 모습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래의 부자가 된 그때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됩시다. 그리고 이왕 될 거면은 요즘에 10억은 뭐 부자 수준에도 못 낀다면서요. 이왕이면은 100억 부자가 됩시다. 같이 됩시다.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해 봅시다. 오케이? 무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동기부여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됐다면 같이 구독하고 같이 성장해 나갑시다. 그럼 안녕.